다음날 아침 식탁에 모인 오티스 가족은 꽤 오랜 시간 유령에 대해 의논했다. 당연히 미국인 목사는 자신의 선물이 거부당한 것에 약간 마음이 상해 있었다. 별 뜻은 없었는데 말이야. 유령에게 모욕을 줄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유령이 이 집에서 지내온 시간을 생각하면 베개를 던지는 건 예의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지. 그 말을 하는 순간 유감스럽게도 쌍둥이는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또 한편으로는 말이지. 만약 유령이 진심으로 라이징선 윤활유를 사용할 생각이 없다면 우리가 그 쇠사슬을 벗겨야 해. 방 밖에서 계속 그런 소리가 나면 잠을 잘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 주의 나머지 기간 동안 서재 바닥에 핏자국이 계속 생긴다는 점 외에 시선을 끌거나 마음을 어지럽힐 만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오티스 씨가 밤마다 문을 잠그고 창문을 꽉 닫아 놓는데도 핏자국이 계속 생기는 것은 정말이지 이상한 일이었다. 또한 카멜레온 같은 피의 색깔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했다. 며칠 동안은 붉으스름한 색이었다가 주홍색이나 짙은 자주색으로 바뀌더니 언젠가 미국 감리교회의 간단한 절차에 따라 가족 기도를 하러 내려왔을 때는 밝은 초록색으로 바뀌어 있었다. 가족 중에서 오직 버지니아만 농담을 하지 않았는데 까닭모를 이유로 핏자국을 볼 때마다 괴로워했고 핏빛이 밝은 초록빛으로 바뀐 날 아침에는 거의 울상이 되었다. 유령이 두 번째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일요일 밤이었다. 잠자리에 든 직후 갑자기 홀에서 굉음이 들려와 모두들 긴장했다. 아래층으로 달려가 보니 커다란 갑옷이 원래 있던 곳에서 돌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고 등받이가 높은 의자 위에서는 캔터빌의 유령이 매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무릎을 어루만지며 앉아 있었다. 장난감 콩알총을 들고 나온 쌍둥이는 유령을 향해 동시에 두 발을 쏘았는데 가정교사를 상대로 오랫동안 갈고 닦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정도로 정확도를 선보였다. 한편 연발 권총으로 무장하고 나온 미국인 목사는 예의 바른 캘리포니아인답게 유령을 부르며 손까지 들어 인사를 건네는 것이었다. 격분한 유령은 사납게 비명을 지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안개처럼 그들 사이를 휩쓸고 지나갔다. 이때 워싱턴 오티스가 들고 있던 촛불이 꺼져 그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남겨졌다. 계단을 다 올라간 유령은 정신을 수습하고 그 유명한 악마의 너털 웃음을 선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기막힌 효과는 이미 여러 번 입증된 바 있었다. 하룻밤 만에 레이커경의 머리칼이 하얗게 변했고 캔터비에 들어온 3명의 프랑스인 가정교사가 한 달도 안 돼 쫓겨간 전설의 웃음소리였다. 그래서 그는 오래된 둥근 천장이 쩌렁쩌렁 울릴 때까지 나름대로 가장 끔찍한 웃음을 터뜨렸지만 오싹한 메아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문이 열리더니 푸르스름한 잠옷 차림에 오티스 부인이 나타났다. 몸이 무척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닥터 두벨팅크 한 병을 준비했거든요. 소화불량 때문이라면 효과 만점일 거예요. 유령은 화가 나서 그녀를 노려보았고 곧장 커다란 검은개로 변신할 준비에 돌입했다. 그 또한 잘 알려진 기술의 하나로 가족 주치의가 캔터빌 영주의 삼촌 토머스 호통경을 회복 불능의 백치 상태로 진단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가오는 발소리에 초조해진 그는 변신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그저 희미한 인광으로 변해 묘지의 음산한 투덜거림과 함께 사라지는데 만족해야 했는데 바로 그때 쌍둥이가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좌절감과 격렬한 동요에 휩싸였다. 쌍둥이의 무례와 오티스 부인의 천한 속물 근성에 당연히 화가 났지만 무엇보다 그를 절망시킨 것은 갑옷을 입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제 아무리 신식 미국인이라고 해도 갑옷 입은 유령을 보면 겁에 질릴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 저들도 자국의 국민 시인 롱펠로에 대해 최소한의 존경심은 갖고 있을 거라고 여겼기 때문인데, 유령 또한 캔터빌 저택이 생긴 이후 따분할 때면 그 시인의 우아하고 매혹적인 시에 빠져들곤 했었다. 게다가 그가 떨어뜨린 갑옷은 전에 그가 있던 것이었다. 케니로스 마상 시합에서 입었고 엘리자베스 1세마저 친히 찬사를 보내기도 했던 갑옷이었다. 그러나 방금 전 갑옷을 입었을 때 그는 거대한 가슴바지와 강철 투구의 무게에 짓눌려 그만 돌바닥에 무릎을 찢고 오른손에 멍까지 들고 말았다. 며칠이 지나자 몸에 탈이 나서 핏자국을 새로 갈아 놓은 것 외에는 방 안에서 꼼짝하기도 힘겨웠다. 그는 8월 17일 금요일의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정하고 그날 하루 종일 의상을 고르느라 고민했다. 결국은 붉은 깃털이 달린 커다란 모자와 손목과 목에 주름 장식이 있는 수의, 그리고 녹슨 단검을 골랐다. 밤이 가까워 오자 거센 폭풍우가 몰아쳤고 사납게 불어오는 바람에 낡은 저택의 창문과 문이 모조리 흔들리고 삐거덕거렸다. 그가 딱 좋아하는 날씨였다. 행동 계획은 이랬다. 소리 없이 워싱턴 오티스의 방으로 찾아가 침대맡에서 두서없이 짓거린 뒤에 느린 음악에 맞춰 자신의 목구멍에 3차례 단검을 꽂는 것이었다. 그는 핑커턴 패러건 세제로 그 유명한 캔터빌의 핏자국을 지우고 나는 워싱턴이 유난히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앞뒤 생각 없는 무모한 애송이를 저급한 공포 상태로 몰아넣은 다음에는 미국인 목사 부부의 침실을 점령하고 끈적끈적한 손을 오티스 부인의 이마에 올려놓는 동시에 불안에 떠는 남편의 귀에 대고 납골당의 비밀을 소곤거릴 계획이었다. 버지니아에 대해서는 딱히 생각한 것이 없었다. 어쨌든 버지니아는 한 번도 그에게 무례하게 군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예쁘고 상냥한 소녀였기 때문이다. 옷장에서 공허한 신음소리를 내는 것으로 충분하겠다 싶은 정도이고, 혹시 그래도 버지니아가 깨어나지 않을 때는 덜덜거리는 손가락으로 창문을 더듬어도 괜찮을 것 같았다. 쌍둥이에 대해서는 단단히 교육을 시킬 생각이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당연히 녀석들의 가슴팍에 앉아 가위에 눌리는 효과를 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싸늘하게 얼어붙은 초록빛 시체의 모습을 하고 아이들이 겁에 질려 굳어버릴 때까지 가까이 놓여있는 쌍둥이의 침대 사이에 서 있다가 마지막에 수의를 벗어 던짐으로써 희디 흰 뼈와 희번덕거리는 한쪽 눈알을 드러낸 자살자의 해골 벙어리 데니얼 캐릭터로 방안을 기어다닐 계획이었다. 그 캐릭터는 여러 번 대단한 효과를 냈으며 또 하나의 유명한 캐릭터, 가변의 미스터리 미치광인 마틴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그는 자평해왔다. 10시 30분 오티스 가족이 잠자리에 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동안 쌍둥이 방에서 들려오는 자지러지는 웃음소리에 그는 마음이 착잡했는데 잠들기 전에 어린 남학생다운 천진난만함으로 저희들끼리 시시덕거리던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11시 15분이 되자 모두 조용해졌고 한밤의 소리와 함께 그는 마침내 습격에 나섰다. 올빼미는 창틀을 두드리고 까마귀는 늙은 주먹 위에서 우는 가운데 바람은 망령처럼 저택 주위를 배회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티스 가족은 다가올 운명은 까맣게 모르고 잠에 취해 있었다. 거센 폭풍우 너머 미국인 목사가 고니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유령은 냉혹하게 일그러진 입술에 사악한 미소를 머금고 짐들이 벽판에서 스며시 빠져나왔다. 벽에서 나온 커다란 퇴창, 자신과 살해된 아내의 문장이 담청색과 황금빛으로 새겨져 있는 그곳을 지나갈 때는 달빛도 그의 얼굴을 구름 속에 숨겨주었다. 사악한 그림자처럼 계속 미끄러져 나아가는 동안 짙은 어둠도 그를 질색하며 피하는 것 같았다. 무슨 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멈춰섰다. 그러나 단지 레드 농장의 개가 짖는 소리라는 것을 알아채고는 16세기의 기이한 욕설을 중얼거리는 한편 이따금씩 한밤의 허공을 향해 녹슨 단검을 휘두르며 계속 걸어갔다.
마침내 불운한 워싱턴의 방으로 연결된 복도 모퉁이에 다다랐다. 그가 잠시 그곳에 멈추어 선 동안 바람이 긴 잿빛의 머리채를 흔들더니 기괴하면서도 못 떨어지게 주름이 잡힌 수의 옷자락을 파고들어 끔찍한 공포를 수놓았다. 시계가 15분이 더 지났음을 알리자 그는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그는 낄낄거리며 모퉁이를 돌았다. 그러나 곧바로 가련한 공포의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면서 기다란 두 손으로 창백한 얼굴을 가렸다. 바로 눈앞에 버티고 있는 무시무시한 유령, 조각상처럼 꼼짝도 않고 광인의 꿈처럼 흉포한 그것의 대머리가 반들반들 빛나고 있었다. 둥그스름한 얼굴은 포동포동하고 희었다. 오싹한 웃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희죽거림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눈동자에서 진홍색 광선이 흘러나왔고 입은 커다란 불의 우물 같았으며 맞춰 입은 듯 소름 끼치는 의상은 티탄의 침묵으로 휘감겨 있었다. 가슴에는 고대 문자로 쓰여진 기묘한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는데 치욕의 명부 같기도 하고 잔인한 범죄 기록 혹은 무서운 범죄 일정표 같기도 했으며 오른쪽 손으로는 번뜩이는 강철 언얼도를 높이 치켜든 모습이었다. 그런 유령은 처음 보았으므로 잔뜩 겁에 질린 그는 끔찍한 환영을 한 번 더 힐끔거린 뒤 복도 바닥에 수위를 끌며 서둘러 도망치다가 녹슨 단검을 목사의 장화 속에 떨어뜨렸다. 아침에 그것을 발견한 이는 저택의 집사였다. 일단 자신의 방으로 숨어든 후에 그는 자꾸 초라한 침대에 몸을 던지고는 옷에 얼굴을 파묻어 버렸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자 노익장의 용감한 캔터빌 유령은 마음을 다잡고 날이 밝기 전에 그 유령과 대화를 나눠보리라 결심했다. 다가오는 여명에 언덕이 은색으로 물들 즈음 그는 오싹한 유령을 처음 목격한 곳을 향하면서 유령도 하나보다는 둘이 낫다고 새 친구의 도움을 받는다면 확실하게 쌍둥이를 혼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하자 섬뜩한 광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유령에게 필시 무슨 일이 벌어진 모양으로 음푹한 눈에서 방사되던 빛은 완전히 사라지고 번뜩이는 언얼도를 손에서 떨어뜨린 채 한쪽 벽에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자세로 기대어 있었다. 그가 급히 달려가 유령의 팔뚝을 붙잡는 순간 소름 끼치게도 머리가 툭 잘려져 바닥에 뒹굴었고 몸뚱이는 흐느적거렸다. 이윽고 그는 자신의 손에 움켜쥔 것이 흰색 무명 침대 커튼과 빗자루이며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은 부엌에서 쓰는 큰 칼과 속이 빈 순모라는 걸 깨달았다. 그 기상천외한 변신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그는 다급히 플랜카드를 집어들고 잿빛의 새벽 햇살 속에서 그 섬뜩한 문구를 읽어내렸다. 오티스의 유령아, 너 혼자만 진짜 유령, 가짜를 조심해라. 다른 건 다 가짜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그는 속임수와 책략에 걸리고 장기에 넘어간 것이었다. 늙은 캔터빌 유령은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며 이 없는 잇몸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메마른 두 손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옛 학교의 아름다운 표현을 빌려 맹세했다. 수탉이 즐거이 두 번 울 때 피의 보복이 행해지고 살인이 침묵의 발로 구석구석 만연하리라고. 그가 저주의 맹세를 채 끝내기도 전에 멀리 어느 농가의 붉은 지붕에서 수탉이 한 번 울었다. 그는 오랫동안 웃음을 머금고 기다렸다. 1시간, 2시간을 기다렸지만 그의 웃음 때문인지 아니면 딱히 다른 이유가 있는지 수탉은 다시 울지 않았다. 이윽고 7시 30분 하녀들이 도착하자 그는 고뇌의 기다림을 포기하고 슬그머니 자기의 방으로 돌아와 헛된 희망과 좌절된 목적을 생각했다. 그가 즐겨 읽는 고대 기사도에 관한 책들이 몇 권 있었다. 그가 몹시 좋아하는 책으로 맹세를 할 때마다 들여다보았는데 거기에서는 수탉이 언제나 2번 울었다. 버릇없는 수탉이 영원히 잠들었구나. 그는 중얼거렸다. 내가 한창 때였다면
단단한 창을 들고 녀석에게 달려가 목구멍을 찌르고 나를 위해 울게 만들었겠지. 죽음 속에서도 그는 편안한 낙관에 몸을 누이고 저녁까지 휴식을 취했다.